인성인 체과학 4권, 자연의학 치료 방법, 건강한 생활환경 조건, 최적합의 자연생활환경 조건, 빛, 생육 광선 에너지 414m, 물 알칼리 이온수의 생수 파장 10m 포함, 흙 50가지 이상의 무기질, 미네랄이 포함, 공기산소 21 이상, 음이온 700 ECM 3 이상 포함, 빛, 생육 광선과 생육 에너지. 1. 빛의 특성. 빛은 전자의 파동 에너지로서 복사 침투 전자 결합 환원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빛 알갱이 광자가 지닌 파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물리 변화로 알칼리화, 이온화 약성화가 이루어지며 생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물리 변화는 물질 고유의 성질 변화가 없이 상태만을 변하는 현상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저분자, 이온화, 알칼리화 등을 일으킨다. 빛은 영양소를 증가 저분자 이온화시키고 생체 에너지를 증가하여 살아있는 물질로 만든다. 물에 빛을 가하면 산소와 파동 에너지가 증가되고 저분자화와 이온화 항산화로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서 생육을 촉진시킨다. 2. 생육광선 414m.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생육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질 대사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이 좌우된다. 물질 대사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쉼으로써 소화와 흡수가 되어서 인체의 각종 장기들의 영양소를 공급한다. 에너지의 생산 공장세포 호흡 미토콘드리아 DNA RNA는 생체 에너지와 영양소, 독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완전 연소되어 생체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생체 에너지에서는 단지 CoE와 H2O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불완전 연소 시에는 활성산소와 산성 노폐물에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DNA는 생체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유전자 질병 노화결정 활성산소와 산성 노폐물은 고혈압, 당뇨, 암 등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생체 에너지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독소가 많이 쌓이고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질병이 오게 되며 암과 같은 신생혈관 질환의 근본적 원인은 영양 부족과 산소 결핍이다. 1. 리처드 파인먼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65년 전자파를 흡수하여 생육광선으로 변환한다. 미국의 물리학자 1965년 양자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 저서 양자역학 3권 및 찰스 키텔의 고체 물리입문 칠판에 수록된 원리다. 강자성체가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면 자기 공명을 일으켜 레이저 원리와 같이 증폭하여 적외선을 방출한다. 이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1년 광전효과 EHF 공명 흡수 현상은 저분자와 이온화를 촉진한다. 3. 생육광선 41,000m과 물과의 관계. 원적외선은 열을 가진 파장 중에서 41,000m를 말하며 이 중 생명체 구성의 기본 물질인 물 10m 전후의 파장과 유사한 414m 파장을 생육 원적외선 또는 생육광선이라 한다. 물과 생육광선이 만나면 에너지가 증폭하는 공명흡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물 분자의 에너지가 열과 활성화 에너지로 작용하여 생육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1. 생육광선의 특성과 효능. 1. 물 공명흡수 현상. 활성화 에너지 저분자 이온화 알칼리화 생육 촉진. 2. 음식 저분자. 숙성 촉진 풍미 개선 숙취 효과 선도 유지. 3. 인체 공명 흡수 현상. 자정 중화작용 체온 상승 생육 촉진. 생육 촉진수. 열은 산소와 파동 에너지를 소멸시켜서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들지만 생육광선은 산소와 파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생육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알칼리 이온수. 공명흡수 현상으로 생긴 활성화 에너지는 물 분자를 저분자, 이온화 H, 오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환원력 5을 지닌 알칼리 이온수 pH 8.0 9.0가 된다. 저분자 약선수. 생육광선의 파동 에너지로 약재를 끓이면 영양소 추출이 탁월하며 카페인, 알리신, 카테킨 등 산성 물질이나 각종 냄새까지 저분자 이온화시켜 독성을 제거하고 향과 풍미가 넘치는 약선수가 된다. 3. 체온과 건강의 연관성 910m.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 이상에 유지해야 하지만 현대인의 90 이상은 만성 저체온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체온은 910m 파장의 생체 에너지이며 체온은 면역력인데 이것은 혈액순환소와 흡수 독소와 노폐물 배출 면역력 증가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세포 활성화 37도 생육과 재생 기능에 기여한다. 지구의 1년은 365일에 점 하나 찍어서 인체가 36.5도가 정상 체온이고 1.5도 더 떨어져서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온도라 한다. 정상 체온 36.5도를 기준으로 체온이 내려갈 때마다 생기는 인체의 증상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최종적으로는 27.5도에서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체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금방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일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 나타나는 증상과 문제점. 36도 몸이 떨리는 증상인데 이것은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뇌가 근육의 수축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도만 되어도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인 대부분이 저체온증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늘 추위를 느끼거나 인체가 떨리지 않는 것은 그 상태가 만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는 증상은 없을지라도 인체는 최대치의 활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35.5 소변량이 줄어들고 만성 변비가 된다. 또한 심혈관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 및 생식기관의 이상이 발생한다. 35도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온도이다. 면역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가 치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개를 치게 된다. 실제 암 환자들 중에는 체온이 35도 수준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34도 한계 체온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온도로 예컨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됐을 때 이러한 온도를 보인다면 살아나거나 사망할 확률이 반반이다. 33도 동사하기 직전 환각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체온이다. 헛것을 보게 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몸의 균형을 잃게 된다. 30.5도 의식을 잃게 된다. 29.5도 동공이 확대된다. 27.5도 숨이 멈추게 된다.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에 있으면 인체의 각 부위가 대기능을 하지 못해서 큰 병이 생기는 것이며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일 상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고 체온을 1도 올렸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으므로 정상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체온 저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과 증상들. 36.0 컵 만성피로, 소화불량 감기불면증 수족냉증. 35.5 컵 변비. 생리통 아토피 비염 우울증 난임 각종 통증. 35.0 컵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 자궁암. 유방암 등. 3. 암세포의 특징. 저산소. 저체온 3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무한분열. 산성세포 pH 56.5 단세포 생명체로서 코이로서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음. 산성물질. 독성물질로서 정상세포를 공격. 체온 36.5도 이상. 39도 39.6도고 산호에서 활동을 중지함으로 체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 1도가 상승할 시에는 면역력이 5배 증가 일본 이시하라 융이 박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생활 주변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 자외선 실내선텐 포함에 의한 피부 프리라디칼.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가장 긴 파장을 가진 것이 A형으로 32만 420 나노미터 1나노미터 Nm 110억 M 정도 된다. 그 다음이 B형으로 29만 320 나노미터이며 가장 짧은 것이 C형으로 290 나노미터 이하로 구분된다. C형은 지구 상층권의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어 걸러지지만 A형과 B형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 중에서도 파장이 긴 A형 자외선은 피부층으로 침투하여 피부를 검게 만들고 또 탄력 섬유에 손상을 주어 피부 노화의 요인이 되면서 피부 조직에서 프리라디칼 생성을 촉진시킨다. 반면에 B형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피부 조직의 DNA 성분을 변형시켜서 피부를 벌겋게 만들고 염증이나 수포를 만드는 자외선이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자외선을 쪼인 피부 조직에서 히드록시 라디칼에 의한 손상 흔적이나 지질의 산화 변질을 관찰할 수 있다. 프리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것 외에도 자외선을 쪼이면 반응 산소종이 만들어진다. 이런 자외선의 피부 손상은 실내 선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내 선텐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건강상식인 것이다. 오히려 인공자외선은 자연적인 태양광선보다도 자외선 방출량이 더 많아 유해성이 더 크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인공선텐의 적정 시간 노출량 위험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더 문제이다.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의 진화 약 100년.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에 이용하던 X선 대신 양성자선, 중입자선 등 입자선, 립자선을 이용해 종양 부위만 정밀 타격하는 입자치료 파티컬 테라피 기술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방사선의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분열 속도가 빠른 암세포는 방사선에 특히 더 취약하지만 정상세포도 방사선에 의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심한 치료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X선은 종양뿐 아니라 종양에 도달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X선 치료는 구토, 설사, 식욕, 감퇴, 탈모 등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한 것이 입자선 치료다. 입자치료 파티컬 테라피는 양성자, 중입자 등 원자 핵가속으로 일으킨 방사선을 몸에 쬐는 치료법이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파괴하는 X선과 달리 에너지 방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 X선은 몸속 깊이 들어갈수록 파괴력이 줄어들지만 입자선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량을 거의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암세포 살상력도 더 뛰어나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입자를 이용하고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한다. 특히 수소보다 무거운 탄소 원자를 이용하는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선에 비해 암 살상력이 3배 가까이 뛰어나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린다. 약 5분 정도 침상에 누워 중입자선을 쬐는 것으로 치료가 끝난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 등 일부 암은 1회 치료만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이 분야 최고 권위기관인 일본 국립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느즈가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회 중입자선 처치를 받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145명의 5년 생존율은 70.9였다. 최소 30분 이상 방사선을 쬐어야 하고 34회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다. 최신 기술인 중입자 치료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 5개, 독일 2개, 중국 1개 등 3개국이다. 느즈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암 환자 9,766명이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이 양성자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입자 치료기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1년 중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1. 미세한 전이 암도 남김없이 제거. 여러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암도 있다. 항암 치료 도중 내성을 얻거나 타기관으로 미세 전이되는 경우다. 중입자선 같은 치료법은 큰 종양 제거에 탁월하지만 신체 각 부분에 미세하게 전이되어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전립선암이 내성을 키워 뼈나 림프 절 등으로 전이된 전이성 것의 저항성 전립선암 MCRPC 이 대표적이다. MCRPC는 치료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암으로 꼽힌다. 이 단계에 접어든 환자의 생존 기간은 길어야 2년으로 알려져 있다. 두 알파 핵종 표적 치료 TAT는 최근 수년 새 난치성 종양의 킬러로 떠오른 새 치료법이다.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암세포를 추적하는 항체를 부착해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몸속에 들어간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 달라붙으면 부착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폭발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해 암세포를 괴멸시킨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해 암을 공격하는 치료법은 194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최근까지는 베타 핵종 동위원소만 치료에 이용됐다. 그러나 알파 핵종 동위원소는 베타 핵종보다 파괴력이 1000배 이상 강력한 데다 유효 치료 범위가 좁아 다른 장기로 전이된 미세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10월 독일 연구진이 미국 핵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MCRPC 환자의 TAT 치료를 적용한 결과 폐, 간 등에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 과장은 과거에는 알파 핵종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원자로 사이클로트론에서 이 같은 동위원소를 얻을 수 있게 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알파 핵종 방사성 의약품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에 대한 치료 효과를 크게 높여준다. 치료 효과가 미약했던 기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신규 시장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돼 있는 TAT 치료제는 독일 제약업체 바이엘의 조피고뿐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파 핵종 가운데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10여 종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치료제의 출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 캐터링 암센터, 독일 카를스루헤의 초우란 유먼스 연구소 등이 1998년부터 협약을 맺고 TAT 그룹을 결성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 혈액 타고 헤엄치며 암 잡는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기존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치료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중국과학원 국립나노과학기술센터 연구진은 유방암에 걸린 생쥐혈관에 나노로봇을 투입해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나노로봇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나노로봇을 이용해 종양 치료 성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노로봇은 약 0.1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로 우리 몸속 세포 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작은 로봇을 말한다. 연구진은 암을 추적하는 DNA 여러 개를 이어붙여 원통형 로봇을 만들고 그 안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 분해 요소 트롬빈을 넣었다. 혈관에 주입된 이 나노로봇은 종양까지 이동한 뒤 종양혈관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뉴클레올린을 만나면 분해되며 트롬빈을 내보낸다. 이 트롬빈이 종양 인근 혈관을 응고시키면 종양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괴사한다. 이번 실험에서 나노로봇은 투여받은 쥐의 종양혈관을 48시간 안에 응고시켰으며 쥐의 체내 다른 부위에선 응고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나노로봇을 공개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살모넬라의 편목고리를 나선형의 프로펠러 모양으로 재조합한 단백질에 자석 입자를 붙여 혈액 속에서 고속초속 22유로 이동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이다. 외부에서 자기장으로 이 로봇을 조종해 특정 세포를 공격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민준 서던 메소디스트대 기계공학과 석좌 교수는 박테리아 편모를 무기물 추진체로 만든 것은 우리 연구진이 최초라며 암세포의 표적 치료에 이용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의학뿐 아니라 전자, 광통신 등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인체과학 세권침구학 중급 한국동양의학의 침구이론 1. 침구의 음양원리 생물 전기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체에 질병이 생기면 병이 일어난 곳에 음성 전이가 높아지고 그 반대의 극에는 양성 전이가 높다. 예를 들면 내장에 질병이 있을 때 그 내장에는 음성 전이가 높아지고 그 반대의 극이 반드시 표면에 위치하여 거기에는 양성 전이가 높아진다. 이것을 박근 양이 되고 아는 음이 되는 것이다. 이 양성 전이가 높아진 부분이 침이나 뜸의 혈처이다. 그 양성 전이가 높아진 부위에 자극을 주어서 전이를 중화시킬 때 질병이 제거되는 것이며 많은 피부 자극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침의 과거와 미래 19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사무엘 랭글리가 스펙트럼 분광기를 개발하여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 파장인 가시광선의 양끝에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독일의 비렐름 렌트겐은 음극선을 연구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발견하여 이를 X선이라고 불렀다. 또한 프랑스의 앙뜨완느, 베크렐과 폴란드의 퀴리 부부가 잇따라서 우라늄과 라듐에서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므로 음의 청진기가 동양 전통미술인 침구시술을 몰아내듯이 20세기 들어와서 인류는 양자역학을 토대로 새로운 빛, 레이저를 만들어냈다. 레이저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으로 그는 적당한 주파수의 빛을 원자에 비추면 그 원자는 남은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방사한다고 주장하여 레이저의 등장을 예상했다. 타운즈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서 극초단파보다 진동수가 높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광학 레이저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19세기는 청진기 시대, 20세기는 엑스레이 방사선 시대, 21세기에는 칼륨 비소 화합물과 반도체를 매체로 하는 동급 민방 침구 시술을 주입형 레이저, 전자기파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간섭성 파동, 레이저를 일으킬 수 있다. 3. 최첨단 침 웨럽골드 산화 티타늄 쇼이 1. 탄생 과정 신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전기를 생체 전류라고 한다. 생체 전류는 건강 목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의학에서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해서 심전도를 그려냄으로써 심장병의 진단 그리고 뇌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해서 뇌파 검사의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체는 세포막 전이에 변화가 생겨서 세포막의 전기적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어서 통증으로 이어진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모든 암도 결국은 전기 생리학 측면에서 세포 조직 내에서의 전자의 활동 상태가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현상이다. 인체는 전기적 흐름의 정체와 불균형이나 과부족을 겪게 되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질병에 노출되게 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신체의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침술과 지압이 발달하여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인체를 다스려왔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스타일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침이나 지압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웨럽골드는 동양의학의 지혜를 산화 티타늄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과 특수 반도체를 결합하여 신체의 전기적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개발된 것이다. 일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웨럽골드는 기본적인 경락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간단하게 부착하여 90 이상의 진통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통증의 원인 산화 티타늄 소재의 매우 특별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P형 세라믹 실리콘 반도체의 방막의 형태로 결합시켜 놓은 것이다. 인체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의 이온이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 세포의 액의 나이온은 세포 내 액의 10배에 달하는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을 전기적으로 설명하면 피부의 진피는 세포의 액의 나이온으로 되어 있어 2030 MV의 전위를 띠게 된다. 그러나 경비통과 같은 통증의 경우 세포막의 전위에 변화가 생겨서 세포막의 균형이 깨지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 나이온이 유입되어 전위가 정반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적 상태가 신경계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3. 웨럽골드 생체작용 이상이 생긴 피부 표면에 웨럽골드를 압착하는 경우에 진피의 전이 변화가 표피 및 반도체세, 라믹의 부분에 대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표피는 진피의 반대가 되는 반면에 세라믹은 표피의 반대가 되어서 결국 진피와 동일한 전위를 띠게 된다. 여기에 웨럽골드를 압착하는 경우 전기만이 P형 반도체 피막을 통과하여 전기는 통과하지 않는다. 표피의 전위로 바뀌면 통증도 없어지고 피부의 전기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15분 정도 경과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바로 웨럽골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 상태가 원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 13일 정도 부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 웨럽골드 4가지 특성 산화 티타늄 소재는 체온 36.5컵에서 가열되어져 배출하는 460 원내로 돌아갈 가능한 M의 원적 외선으로 몸의 환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마이너스 전이 효과에 의해 인체 표피의 이상 전이 개선. 혈류 운동의 개선 1F를 통한 진통 효과. 세라믹에 의한 원적 개선 효과. 지압 효과. 5. 혈류 유통 변화 시험 결과. 요통 변비통 좌골신경통 등의 침을 시술하기 전후의 레이저 광선 780mm, 10mW를 투사하여 피부의 깊이 1mm 직경 1mm의 범위의 피하모세혈관 내의 적혈구에서 난반사되어지는 빛의 떨림 현상을 주파수로 분석하는 침술 효과 시험 방식을 웨럽골드에 적용한 결과 일본 동양의학 잡지 제40권 135,140쪽 참조. 그림사는 왼쪽 허리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혈류 유동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피부에 레이저 광선을 투사하여 마이크로 컴퓨터로 주파수를 분석해서 혈류 유동성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곡선 1은 유동지수 0.663mm의 선을 따라 변화하는 통증 상황을 나타내고 곡선 2는 웨럽골드에 부착 후 유동지수 0.99207의 선으로 수렴하여 통증이 사라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사의 곡선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동지수가 1에서 1F에 접근하여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라디칼이 일으키는 질병들. 1. 백내장.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력장애의 원인이 바로 백내장과 황반퇴화라는 질환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 병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노인들은 이 병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멀쩡하던 눈이 흐려지면서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빠른 경우는 40대부터도 생기기 시작한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병은 아직 예방법이 없으며 치료법에도 단점이 있다. 우선 백내장의 경우는 수술 방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도 있지만 수술받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을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 황반퇴화는 레이저 치료법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소수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레이저 치료가 있지만 시력 감소 시기를 늦추어주는 것에 불과한 불난치병의 하나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병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그 예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프리라디칼의 피해를 막는 항산화제 투여에 의한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을 찍을 때 빛이 강할 때에는 렌즈를 좁게 해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하고 반대로 실내에서는 렌즈를 활짝 열어서 찍어야 빛이 제대로 들어와 사진이 잘 나온다. 눈에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이다. 즉 수정체는 투명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잘 통과하도록 하면서 그 강도와 굴절 정도를 조절해준다. 탄력성이 좋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두께가 자유자재로 조절되기 때문이다. 백내장이란 수정체가 뿌옇게 탁해지는 병이다. 마치 눈앞에 창호지 같은 종이를 대고 보는 것처럼 시력이 떨어진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엄마가 풍진에 걸리면 태어난 아이에서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며 염증이나 눈의 상처, 당뇨의 합병증으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노화에 의한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다. 노인성 백내장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프리라디칼 손상에 의한 수정체의 노화이다. 자외선을 쬐이면 수정체의 산화가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과산화수소, 히드록시 라디칼 슈퍼옥시드 라디칼들이 수정체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 황반변성 시력장애의 두 번째 원인 질환과 면역력 약화. 어린아이와 젊은이의 맑고 투명한 눈과 노인의 눈을 비교해보면 탄력이 없고 거칠어 보이며 탁해 보인다. 40세 전후부터 눈의 노화가 빨리 진행된 결과이다. 이런 눈의 노화 중에 황반부변성 증이란 병이 있다. 카메라로 찍은 물체를 사진으로 보려면 필름의 상이 맺혀져야 한다. 눈에서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망막이며 눈으로 들어온 빛이 수정체를 지나 이곳에서 상이 맺혀진다. 망막의 중심부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황색으로 보이는 황반부라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추상체라는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황반부의 퇴화가 일어나게 되어 시각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상이 맺히는 망막의 중심부에 이상이 온 것이므로 중심 시야가 어둡게 보이며
물체가 작게 보이기도 하고 구부러져 보이기도 한다. 황반부에 퇴화가 오는 이유도 프리라디칼과 관련이 있다. 동물에게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쬐어주면 프리라디칼이 생기고 다가불포화지 방산이 많은 광수용체, 막지질의 과산화 변질이 생기는데 이런 변화가 인간에서 생기는 황반퇴화라는 병에서도 관찰되는 것이다. 3. 프리라디칼을 처리 못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 외부로부터 해로운 물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로 들어와도 우리 몸은 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인체에는 면역 기능이라는 방어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장 1차로 식세포주의 이물질을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세포라는 방어 기능이 발동하여 세균들과 전쟁을 벌인다. 이때 식세포가 사용하는 무기 중의 하나가 활성산호이다.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인체 조직이 아닌 세균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활성산소가 이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식세포 작용만으로 방어 기능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파구라는 2차 방어세포가 후방에서 자체 살상 기능과 항체를 만들어 확실하게 세균들을 제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상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암세포로 일단 바뀌게 되면 빨리 이것을 알아차려서 암세포를 초기에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임파구라는 세포인데 이 차면역 기능을 하는 임파구 세포는 활성산소 처리 능력이 약한 사람에서는 그 기능도 약해진다. 반대로 활성산소 처리 능력이 강한 사람에서는 그 면역 기능도 강해지게 된다. 흡연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며 또한 활성산소 방어벽도 약해진다. 이런 사람의 임파구 기능을 측정해 보면 정상 수치보다 감소되어 있다. 임파구 세포가 활발히 움직여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면역 기능이 감소하면 인체는 항상 외부 침입자와의 힘겨운 전쟁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에는 아예 그 기능이 없어지면 각종 잡균이나 세균들은 인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마구 들어와서는 활개를 치며 살게 된다. 또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 활동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 한 번 걸렸다 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에이즈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에이즈균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임파구의 천적인데 임파구는 다른 때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도 에이즈균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파괴된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프리라디칼과 그것을 처리하는 항산화 방어벽 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어린이 젊은이 그리고 노인이든지 우리가 항산화 방어벽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면역기능 장치가 제대로 가동된다. 4. 동맥경화증. 전문적인 의학 용어 중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일 것이다. 동맥이 탄력성을 잃으면서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쉬운 말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 된다. 만일 심장을 먹여 살리는 심장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고 혈액 성분이 엉겨서 생긴 혈전증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된다. 마찬가지로 뇌로 가는 뇌혈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중풍이라 부르는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환은 현대인들의 으뜸가는 사망 원인이다. 따라서 튼튼한 혈관과 맑은 피를 유지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삶의 질도 동맥경화증 환자에 비해 훨씬 좋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멀쩡하던 혈관이 막히게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본다. 첫째, 동맥경화증의 초기는 혈관벽에 지방반이라고 부르는 황색의 조그마한 융기가 생긴다. 그리고 지방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지질덩어리를 갖고 있는 포말세포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둘째, 지방반이 점점 커지면 이를 섬유반이라 하고 또 여기에 여러 물질들이 침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셋째, 이 섬유반이 갈라지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혈관에 손상이 오면 물에 안 녹는 단백질 덩어리인 섬유소라는 물질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혈소판 적혈구 등이 같이 엉겨붙으면서 소위 혈전이라는 응고체가 생기고 결국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동맥경화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그 출발점을 알아야 한다. 거기가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혈관 내 피세포가 손상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 내피세포란 혈액과 혈관 벽 사이에 위치한 세포를 말한다. 이러한 내피세포의 손상이 오면 그때부터 동맥경화증의 사기 생긴다는 것이다.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보면 고혈압은 혈관 내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수압이 높으면 두기나 관이 터지듯이 혈관 내의 압력이 높으면 혈관이 상할 수 있다. 또 수도관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파이프가 잘 부식되듯이 혈액 속에 여러 독소의 담배 성분, 당뇨병 때에 고혈당가 많아도 혈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오면 피 속을 흐르던 세포들이 손상 부위로 몰려서 들러붙게 되는데 얌전히 들러붙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프리라디칼을 마구 만들어낸다. 이 프리라디칼이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을 산화시키고 해를 입힌다. 피 속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저밀도 지질단백 LDL 밀도가 낮은 지질과 단백질의 결합체, 로우 덴서티 리퍼퍼라타인 안에 들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프리라디칼의 공격을 잘 받는다. 만일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프리라디칼에 대한 방어벽이 약한 사람이면 더욱 그 피해 정도가 크다. 결국 동맥경화증이 진행하고 혈전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의 프리라디칼 이론이다. 동맥경화증 발생의 프리라디칼 이론에 의하면 혈전증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LDL 이 프리라디칼에 의해 과산화 변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DL 이 과산화 변질되면 어떤 과정으로 혈전증이 생기게 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LDL의 과산화 변질이 생기면 혈관 내피세포에 더 손상을 주고 이어서 더 많은 식세포들이 들러붙고 그러면 또한 더 많은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긴다. 둘째, 식세포 외의 피 속의 임파구들까지도 손상 부위로 모이게 된다. 셋째, LDL의 과산화 변질이 오면 성장물질이 분비되어 세포 증식이 되고 섬유 조직의 성장이 촉진된다. 넷째, 과산화 변질 부위가 분해되면서 비질라디칼 등 같은 독소들이 생성되며 이들은 LDL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공격을 하게 된다. 다섯째, 이런 식으로 LDL의 단백질이 프리라디칼의 공격으로 상하게 되면 식세포들이 이를 알아차리고는 변질된 LDL들을 빠른 속도로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변질되어 상해버린 LDL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세포 안에는 전과 달리 손상된 지질들로 차게 되는데 이렇게 된 식균세포들을 포말세포라고 부른다. 결국에는 점점 혈관 내피세포 손상 부위에 지질 덩어리가 가득 찬 포말세포들이 늘어나면서 덩어리가 차차 커지는데 이것이 지방반이라고 부르는 황색의 윤기이며 더 진행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결국 과산화 변질될 수 있는 LDL의 양도 많다는 의미이며 동맥경화증의 후보자라는 의미인 것이다. 금연 없이 동맥경화증 치료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흡연을 하면 LDL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흡연 성분 자체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LDL을 산화시키기도 하며 동시에 프리라디칼의 공격을 막아내는 물질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잘 먹으라고 강조하는가는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LDL의 산화 변질이 덜 되기 때문인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성인체과 학내 권침구학 호급 첨부 5. 전침요법과 저주파 치료법 1. 전침요법 침자치료는 기계적인 자극요법이며 전통적인 침자치료는 침 놓는 시술자의 수기 즉 손재주로 자극의 강약을 조절한다. 기능이 저하된 것은 약 자극으로 흥분시킨다. 즉 허증은 보고 더하다 한다. 기능이 항진된 것은 강 자극으로 억제시킨다. 즉 실증은 사사소들 사한다. 전침요법도 최신 침구요법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인데 치료 처방에 따라서 혈위 즉 경혈, 기혈, 아시혈 및 신혈에 침을 놓고 침감이 있은 후에 쉽게 설명하면 침을 맞은 환자와 당처가 감흥을 받은 뒤에 침병이나 침체상의 전류를 통전하여서 시술자가 손으로 하는 수기법의 기계적 자극을 대신해서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최신 침자요법의 일종이다. 전침요법에 통전되는 전류는 저주파 전류이고 이러한 기기는 저주파 치료기이다. 저주파 전류라 함은 진동수가 비교적 적은 주파 또는 그러한 파동이나 전파의 전류이다.
인체에 응용되는 전류지만 효과 면으로 보면 그 전류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체내 이온 농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운동신경이나 지각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전치명으로 쓰이는 저주파 치료기의 주파수는 50Hz 이하다. 1인체와 통전치료. 생물체에 일고 있는 전기현상을 생물전기 또는 생체전기라고 하며 전기어라고 하는 가오리나 뱀장어는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의 경우 생물전기는 우리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전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생물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이 전기현상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전기는 생물체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전기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특수한 생물체에서뿐 아니라 모든 생물은 언제나 독특하게 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인체도 예외는 아니다. 인체 생리학에서는 인체의 뇌나 심장 및 근육 등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인체도 외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종류의 전기 자극을 가한다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전기 기계 장치가 외부로부터 전기를 통전했을 때 특수한 기능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 흡사한 것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잘 이용하여 신체 기능의 쇠약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침을 하고 통전하는 방법이 전침요법인 것이다. 두 자극과 흥분 및 억제. 인체는 신비스러울 만큼 특이한 생명 현상을 갖추고 있다. 생체가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에서 일정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정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을 허허한 것은 보보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 저하는 흥분시키며 기능 항진은 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눈에는 빛이 귀에는 소리가 자극이 되어서 각각 해당 기관이 흥분함으로써 시각, 청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물체를 망막에 비치게 할 수 있으며 고막은 정확하게 소리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이 약하면 흥분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강해도 정상적으로 작용해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체는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이른바 활동 전류를 발생시켜 각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이란 것은 각 세포 조직 및 기관의 기능이 약화 즉 저하되거나 또는 강화, 즉 항진되어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활동 전류가 발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자극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가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적당한 자극이면 기능이 저하되었던 것과 항진되었던 것이 정상 상태가 되므로 질병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침을 놓고 침의 통전을 시켜서 자극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전침요법인 것이다. 3. 저주파 전류는 신경 기능을 조절. 신경은 중추신경인 뇌와 척수를 비롯하여 말초신경이 전신의 근육, 오장육부 오관 이목구 비설민 모든 골격에까지 분포되어 상호간 연결되는 흰 호일 모양의 섬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의 역할을 예를 들어 말하면 몸의 각 기관과 뇌나 척수를 연결시켜주는 전화선과 같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생리학적인 연구 과정에서 보면 신경은 전기 현상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 1초 동안에 최대 120m의 속도로 자극과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신경 기능의 변조는 신경 전류의 난조 현상을 일으킨 상태라 할 수 있다. 마비와 경련은 운동신경, 신경동통은 지각신경, 전기적인 기능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신경에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주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 전자에너지로 신경과 경락을 조정하는 것이 저주파 전류를 통전하는 전침요법인 것이다. 사침자와 저주파 전류의 통전인 전침요법. 전침요법을 행함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침자를 하고 저주파 통전을 하게 되면 신경이나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마비를 일으킨 근육이 수축되거나 중추신경과 지각신경의 흥분이 진정되거나 하며 또한 혈액순환이 촉진되거나 내장의 기능이 왕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저주파 전류의 작용의 핵심은 침체에 연결하는 전극이 플러스 양전극이나 혹은 마이너스 음전극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진통,
진경, 진정 및 흥분작용에 있다. 1. 진통. 진경, 진정작용. 진통. 진경, 진정 및 흥분작용은 근육이 신경 및 각종 기관이 흥분 상태에 있어 동통과 경련 및 기능이 항진되었을 경우 자극을 가하여 그 흥분과 기능 항진을 진정시키고 동통을 제거시키는 작용이다. 이와 같은 치료를 기대할 때는 국소 혈위 즉 환부에 연결하는 자극도자, 주파수 전류량 즉 출력 및 통전 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자극도자 마이너스 음전극. 주파수 30Hz 이상의 비교적 높게. 출력 약간 강하게 조절. 통전 출력 시간 15분 20분간. 2. 흥분작용. 마비된 신경이나 근육 및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각종 기관에 자극을 가하여 흥분을 시켜 마비된 신경이나 근육 및 기능이 저하된 각종 기관이 본래 지니고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이다. 이와 같은 치료를 기대할 때는 국소 혈위 즉 환부에 연결하는 자극도자, 주파수 전류량 즉 출력 및 통전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극도자 플러스 양전극. 주파수 530Hz 정도. 출력 미약하게 조절. 통전 출력 시간 1020분간. 2. 저주파 치료법. 저주파 자극요법은 전침요법과 같은 원리이다. 저주파 자극요법에는 특별히 제작된 저주파 치료기를 사용하는데 직경이 23cm 되는 공으로 만든 도자 양전극과 음전극을 몸에 있는 혈위 즉 경혈, 기혈, 아시혈, 신혈 등에 붙여서 저주파의 전류를 통하는 것으로 특히 침을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침자에는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며 또한 각종 혈위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도해 즉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을 보고서 누구나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1. 저주파 자극 치료기의 원리. 인체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은 중추신경인 뇌로부터는 뇌파, 심장으로부터는 심전기, 및 근육이나 신경으로부터는 동작전류 등의 극히 미약한 전기 즉 신경전류를 온 몸에 유통케 하여 몸의 컨디션을 조정하거나 오장육부의 기능 및 근육의 활동, 각종 신경의 조절,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의 촉진 등 온갖 작용을 하고 있다. 저주파 치료기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위에 적은 신경전류와 매우 흡사한 성질과 작용을 하는 전자장치로 발생시킨 전류를 말한다. 인체에 변변이 생기면 신경전류의 질과 양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변변이 생긴 부위에 신경전류가 난조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난조현상을 역으로 이용해서 외부에서 저주파 전류를 인위적으로 가함으로써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다.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켜서 동통을 제거한다. 마비된 근육의 수축 운동을 시킨다.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서 피로를 풀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주파 자극요법은 혈위의 전류를 통전시켜서 동네 손가락으로 하는 지압요법과 침구의 대체요법으로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전자치료요법이다. 이 저주파 자극요법의 효능. 저주파 자극요법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더욱 큰 치료의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1. 혈관의 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다. 각종 신경조직, 혈관, 세포 등에 저주파의 전자자극을 가하여 수축 및 확장 운동을 시켜서 말초신경 기능 및 근육조직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말초혈관에 부착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등 혈류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이 질병 예방과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준다. 발병된 국소 부위의 근육 및 혈관 등을 자극하여 활성화시켜주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성인병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누적된 피로, 불면증, 스트레스, 신경쇠약 등을 신속히 해소시켜주는데 크게 도움이 준다. 3.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증의 감비 및 미용에 크게 도움을 준다. 현대인의 과량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증의 감비 특히 살 빼기와 체중 조절에 크게 치효가 나타나며 얼굴의 잔주름, 여드름의 제거 등 미용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난다. 허리와 어깨의 동통, 근육통 및 사지의 동통, 두통 및 불면증, 각종 관절통과 타박통, 만성 또는 누적된 피로, 근만성 내장병, 자율신경 실조증, 뇌졸중, 후유증, 각종 마비와 경련 및 저림,
비만증과 정력 감퇴, 치질 및 무좀 등의 동통을 완화. 3. 저주파 자극 치료 시의 주의사항. 한 통처에는 음극 마이너스 도자를 대고 반대측에는 양극 플러스 도자를 댄다. 이렇게 해야 억제작용이 생겨서 진통이 된다. 이 마비된 곳에는 양극 플러스 도자 반대측에는 음극 마이너스 도자를 댄다. 이렇게 해야 흥분작용이 생겨 마비가 풀린다. 3. 동통의 치료 시에는 빠른 주파수 마비의 치료 시는 느린 주파수로 조정한다. 4. 전력의 강도는 환자가 참을 수 있고 기분이 쾌적할 정도로 맞춘다. 저주파 자극 치료기는 구 부위 건전지의 전력이므로 전기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전혀 없다. 5. 출력 조정을 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한다. 치료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0의 위치에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야 하며 약 23분에 걸쳐 소정의 강도 즉 환자가 기분 좋고 참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한다. 6. 치료용 전극 도자는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 사용 시는 반드시 물에 충분하게 적셔야 한다. 도자가 불결하거나 물에 충분히 젖어 있지 않거나 피부에 밀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을 하게 되면 가벼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7. 저주파 자극 치료는 식단이나 식후에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고 공복 시에는 하지 않도록 한다. 목욕 후에 치료하면 더 치료를 높일 수 있다. 8. 치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하는데 1030분 정도가 적당한 표준 시간이다. 회수는 하루에 12회 처음 하는 사람은 표준 시간에 12 특히 빈혈, 저혈압 허약 체질 등의 사람은 13 정도로 조절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전력을 강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피로감이나 미열이 나는 경우도 있다. 9. 기분이 좋다고 하여 장시간 같은 부위를 통전하며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나른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강한 자극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준 이상의 강도로 장시간 통전하는 것도 도리어 치유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미성년자의 치료는 성인보다 전력 강도를 약하게 하고 치료 시간도 짧게 하여야 한다. 3세 미만 치료 불가. 3세 6세 성인의 12 강도와 치료 시간. 7세 12세 성인의 23 강도와 치료 시간. 13세 이상 성인과 거의 동일 조건. 10일 맥진을 하여서 3액이 뛰는 환자.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환자.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월경시에 복부통전 임신 중 고열 환자는 저주파 자극요법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두부 통전도 하지 말아야 한다. 12. 저주파의 전류를 인체에 통전시키면 양극을 댄 부위는 신경이 흥분하고 음극을 댄 부위는 신경이 전정되는 독특한 변화가 있다. 동통을 억제하고 마비된 것을 흥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10분 간격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한두 번 극성 전환하여 주면 더욱 치유를 높일 수 있다. 도자를 띤 상태에서 극성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이 있다. 도자를 띤 상태에서 극성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이 있다. 결론적으로 저주파 자극요법은 침구 치료의 대체요법으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또한 겁침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의 일종이다. 겁침자에게는 병합 치료하면 더욱 치료를 높일 수 있다. 저주 파자극요법, 자석천무요법, 건부항요법, 피내침요법, 인성인체과학 다석 권프리 라디카르약, 인성정신과 인체치유 학대사 증후군 스트레스 원인과 치유, 음이온 공기와 산소, 1. 불난치병의 원인과 치료, 1. 제시된 이론. 독일 바르부르크 생리의학 박사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산소 부족 이론. 산소 부족 이론. 산소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내가 먹은 음식물이 나를 만든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열로 인하여 음식물 속에 만들어진 독소, 산성, 노폐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산성 독소의 찌꺼기를 섭취했을 때 독소와 산성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산성 노폐물은 고혈압, 당뇨암과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인체의 재생 주기. 정자 23일. 피부세포 1개월. 장기혈관 적혈구 4개월.
폐세포 23주 1년, 간세포 5개월, 근육, 뼈세포 7개월, 신경세포, 뼈 조직 7년, 심장 20년, 뇌세포 60년, 3세대 해독 기관 간 폐장, 간 각종 물질 대사, 해독 살균, 폐 호흡기관, 기혈 순환 체액 대사 조절, 장 소화, 흡수 해독 면역. 질병으로부터 인체의 본래의 몸 상태 태아의 세포는 7.4 농도의 알칼리성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된 생활 식습관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미세먼지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인류가 빛으로 조리하는 음식 문화는 영양소 증가, 알칼리 약성화, 그리고 생체 에너지를 증가시킴은 물론이며 촉촉하게 접은 자. 이온화되어서 맛있으면서 영양소 에너지 흡수율 증가로 인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3. 열과 불을 사용하는 화식을 중단해야 한다. 4. 금속, 플라스틱 등 열과 독소를 만드는 물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예 스테인리스 냄비강 산성, 코팅 알루미늄 플라스틱 믹서기 냉장고 등 니켈 악마의 원소 화학 변화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니켈 화합물 스테인리스, 용기 양은 믹서기 정수기, 알루미늄 화학 변화, 신경계 독성 물질, 플라스틱 미토콘드리아 손상, 신경계 호르몬계 교란, 5. 스트레스 감소, 의약품 만성 피로, 미세먼지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코, 6. 등산, 기술연 복식 단전 호흡 단식 등. 팁 코로나 바이러스 새앙버드나무, 6은 피 도라지 생강나무 생강, 감초, 팁 당뇨병 감태나무 껍질, 함초 주겸 말국버섯 인삼베리 돼지감자, 여주, 이세포 재생요법. 인체에서 해독만큼 중요한 과정이 세포 재생이다. 해독을 마쳤으면 그 다음으로는 세포와 장기를 재생하고 복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정상세포가 염증세포로 변한 뒤 부전세포를 거쳐서 종양세포가 된 과정을 반대로 돌리는 일이다. 세포의 재생과 복구 과정은 장기의 재생과 복구 과정이다. 첫째, 천연 발효 영양요법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이를 각각 섭취하려면 양은 많고 비용도 많이 들며 흡수에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영양소들이 풍부한 현미콩, 모링가 강황 들깨 등을 비피더스균으로 발효한 식품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해서 세포를 재생시킨 제품을 추천한다. 둘째, 인체 전압을 높이는 전기요법이다. 세포를 재생하려면 인체의 정상적인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 음이온 물질과 수정 파동을 사용한다. 음이온 물질은 세포 전압을 높여서 세포 재생을 돕는 데 대표적인 음이온 물질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족욕과 동시에 미세 전류가 흐른다면 전통적인 침을 맞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인체 전압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족욕기는 저주파의 미세 전류를 이용하여 치료 효과와 인체의 독소 제거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마시는 산소수요법이다. 고농축 산소수 vs-G7. 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필요하다.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산소 농도가 높은 산속에서 산행과 산책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으며 폐활량을 늘려주는 유산소 운동과 단전호흡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어진 압축 산수수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산소를 마시는 것이다. 세포를 재생하는 데 산소와 영양소가 중요하므로 재생을 위해서는 이것들을 잘 공급해야 한다.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접해야 한다. 산속 공기는 도심보다는 2 이상 산소 농도가 높다. 더불어 유산소 운동, 단전호흡 같은 호흡법으로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다. 더불어서 양질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영양요법이 필요하다. 음이온의 역할.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하면 막혔던 곳까지 혈액이 흐르며 혈액이 흐른다는 것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된다는 의미다.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던 조직에 이것이 공급되면서 죽어있던 세포와 조직이 되살아나고 기능이 개선된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심부전의 원인 질환은 물론 망막변성 시력장애도 호전되며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도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진다. 1. 신장 청소. 신장 청소란 사구체 청소를 의미하는데 모세혈관에 쌓인 기름때 요산, 요소 등과 중금속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사구체를 살릴 수 있다. 사구체 모세혈관에는 주로 단백질 분해물질인 요산, 요소 등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찌꺼기들은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결정이 매우 작아서 엑스레이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체들은 신장을 이루는 작은 필터 속에 침전되며 이런 침전물들은 중금속이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신장은 나이가 들고 독성 혼합물들이 많아지면 이 물질들이 신장에 쌓인 침전물과 엉겨 붙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신장 속에 독성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이다. 신장결석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수산염, 인산염, 요산 등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층과 유아들이 좋아하고 흔하게 즐기는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다. 주역 수산염, 인산염, 요산을 포함된 식품들. 수산염 음료수로 마시는 코코아, 초콜릿에 함유되어 있다. 인산염 고기빵, 시리얼, 파스타, 탄산음료에 함유되어 있다. 요산 고기와 생선의 대사산물인 퓨린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해독. 혈액순환과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구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물질은 중금속이다. 환경시험으로 인체에는 각종 중금속이 들어와 축적되는데 주로 육류나 생선 섭취로 들어오고 요즘은 황사나 미세먼지에도 중금속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이 다량으로 검출된다. 유해 중금속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다시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엉겨 붙어서 혈관의 경화와 협착이 이루어진다. 혈액순환이 크게 저하되고 세포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중금속 축적은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중금속 중에서도 특히 납은 신장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중금속과 인체 내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해독 치료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사구체 모세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킬레이션 요법을 사용한다. 이런 요법은 미국에서는 혈관 청소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이온이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기존의 킬레이션 요법보다도 효과적이며 또한 주사가 아닌 경구용이라서 부작용도 없이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주역 킬레이션 요법. 혈관과 세포의 유해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한 뒤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킬레이트란 그리스어로 매의 주둥이나 고양이 발톱처럼 구부려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양이온인 염기성 물질 아연, 망간, 철구리, 마그네슘 혹은 칼슘 등은 음이온인 유기킬레이트 분자와 화학 결합을 하는데 이때 양전기를 띤 금속 원소에 유기분자가 그 주위를 감싸도록 해서 혈액과 세포 내 노폐물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원리다. 킬레이션 요법은 중금속 해독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방법으로 EDTA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살라는 합성 아미노산을 주사하며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 킬레이트와 치료는 빈번한 수혈을 요구하는 혈액질환인 지중해 빈혈 다량의 철축적과 윌슨 병구리 대사 이상으로 주로 간과 뇌의 기저핵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질환으로 인한 다량의 구리 축적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3. 신장을 청소하는 세 가지 물질과 기타 방법. 1. 음이온은 인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의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전자는 전하를 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분은 양성자와 전자수를 비교해서 전체 전하가 전하를 띠는지 전하를 띠는지에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음이온이란 전하를 띠고 전자수가 양성자보다 더 많은 상태의 입자를 의미한다. 이온은 물질이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기 속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은 혈액의 전자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또한 혈액의 푸상승에 도움을 주고 대뇌에 작용함으로써 뇌 속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해 불안증이나 긴장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대기 중 음이온이 많아져서 인체에 위와 같은 영향을 주면 혈액순환이나 물질 대사가 더욱 활발해지고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체의 세포막에서는 세포 속 칼륨이온과 세포 표면의 나트륨이온이 서로 교환되면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거나 흡수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배출된다. 체내에 흡수된 음이온은 세포막에 작용해서 이렇게 세포의 이온 교환을 돕는다. 음이온이 많은 혈액을 살펴보면 세포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로 높은데 이것은 세포막의 전기적 물질 교류가 촉진되어서 세포의 영양을 원활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현상이다. 음이온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어서 칼슘이 증가하게 하고 근육 중에서 심근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심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 더불어서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한다. 세포 활성화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혈액은 정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음이온은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사람 세포는 pH 인체의 전기를 측정하는 가늠자 7.35, 7.45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자가 인체에 들어와서 전기를 공급하는 부호 경우와 인체에서 전기를 빼앗아가는 부호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에서 pH 7.35는 20mV이고 pH 7.45는 25mV라는 것이다. 인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모든 세포가 20mV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전기를 훔쳐가는 것, 세포를 손상함, pH 6.9, 산성, 활성산소, 양이온 파괴적 좌회전, 전기를 공급하는 것, 세포 활성화에 도움, pH 7.114, 알칼리성, 항산화제, 음이온 생산적 우회전. 만성질환은 몸이 산성화된 결과로 이것은 인체의 전압이 낮거나 전기를 빼앗기는 상태에 있을 때 병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몸은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체 전기를 얻지 못하면 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다. 이 타닌. 타닌은 사구체역과 막에 결집하고 딱딱해진 단백질 요소를 무르게 해서 신장을 청소하고 신장결석을 제거한다. 타닌은 폴리페놀 덩어리로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내리면 지방질을 용해한다. 이 성분은 인체 내의 유해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차엽차 여베타닌은 유해물질을 처리해주는 청소부라고 할 정도로 체내에 쌓이는 니코틴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탁월하다. 또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남은 질소 잔류물 중 저분자를 응집하고 고분자화해서 간에서 대장으로 배설한다. 3초산. 순도가 90 이상 유지할 때 몸 안에 기름경화된 조직 관절염뼈에 붙은 석화된 부분까지 녹여버린다. 또한 혈행을 개선하는데 만약 손발의 혈행이 좋지 않으면 손발에 자극이 온다. 초산은 염증을 개선하고 오래된 근종 종양, 결절 치질 치료 등을 부드럽게 해서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기타 운동. 족욕, 풍욕 등 피부를 통하여 땀으로 요산을 배출한다. 혈액순환은 영양분과 산소 운반뿐만 아니라 해독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만성질환자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는 운동, 반신욕, 족욕, 풍욕, 주열치료 등이 있다. 이렇게 몸을 덮여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으로 요산이 배출되면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땀으로 배출되는 요산과 요소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8배가 많다.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하면 막혔던 곳까지 혈액이 흐르며 혈액이 흐른다는 것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된다는 의미다.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던 조직에 이것이 공급되면서 죽어있던 세포와 조직이 되살아나고 기능이 개선된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심부전의 원인 질환은 물론 망막변성 시력장애도 호전되며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도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진다. 3. 면역요법 림프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높이는 맞춤형 면역요법이다. 만성질환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더욱 악화된다. 만성신부전 환자도 면역검사를 하면 정상인의 면역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자가 면역질환 사구체 신염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된 경우에는 면역요법이 더욱더 중요하다. 첫째, 면역 시스템 문제로 신장이 망가졌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 면역 시스템 문제는 주로 자율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의 장애로 비롯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인 교감부 교감과 호르몬을 조절해야 한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으며 면역 증강 물질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성질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통증이다. 통증은 현대의학에서 장기와 신경 도수 치료로 관리한다. 둘째, 만성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비우도록 하는 정신요법이다. 해독과 재생에는 반드시 정신요법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모든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상과 기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이것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원리가 같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다. 타인도 받아들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갈등은 마침내 해소되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 결과 혈액순환, 림프순환, 소화기능, 배설기능과 면역 시스템이 개선된다. 여러 면역식품이나 천연물이 있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효과는 모두 다르다. 먼저 면역세포 능력 검사로 면역력을 측정하고 어떤 식품이나 천연물이 체질에 맞고 면역을 높이는지 측정한다. 셋째, 림프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높이는 맞춤형 면역요법이다. 만성질환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더욱 악화된다. 만성신부전 환자도 면역검사를 하면 정상인의 면역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자가 면역질환 사구체 신염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된 경우에는 면역요법이 더욱더 중요하다. 면역 시스템 문제로 신장이 망가졌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 면역 시스템 문제는 주로 자율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의 장애로 비롯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인 교감부 교감과 호르몬을 조절해야 한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으며 면역 증강 물질이 필요할 수 있다. 명현현상. 축적된 독소에 의한 자극의 일반적인 경고는 가려움이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일 뿐 아니라 창자, 방광폐와 함께 배출기관의 하나이다. 인체는 체내로부터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에 피부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구멍을 자유로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부의 어떤 부위가 가려우면 그것은 독소가 제거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독소가 표피에 이르면 그 부분이 자극받기 때문이다. 자극의 다른 증상으로는 나른함과 식욕부진이 있다. 또 특별한 일도 없이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들은 자극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신호들이 인체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상태로 밀어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염증과 같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이다. 치유가 되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을 우선적으로 이해야만 치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고 인내를 가지고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명현현상 혹은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일종의 조정 반응에 해당된다. 1. 지환 반응 증상 졸리다, 노곤해진다, 권태감이 난다. 병들었던 정기가 기능 회복을 하게 되면 다른 장기는 전에 병든 장기와 같이 기능하던 것이 병든 장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기능의 변화가 오게 되어서 잠시 동안 불균형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 과민 반응 증상 변비, 설사, 부기, 식은땀. 급성질환이 만성으로 안정되었을 때 식품 등의 복용으로 병에 대한 강한 작용이 되니 안정상태의 변동을 일으켜서 잠시 급성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새 배설 반응 증상 피부 발진, 눈곱, 소변 색깔의 변화, 가려움. 해독작용의 현상으로 체내의 노폐물, 독소, 피로소를 분해 배설할 때에 나오는 현상으로 땀, 배변, 피부 등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4. 회복 반응 증상 발열 구토 기미 통증 복통 권태 증세 혈액 순환의 개선으로 탁해진 혈액이 일시적으로 순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뜸 구요법 한국뜸과 부항 사혈침 1. 무국 보양뜸 뜸은 주재료인 애엽수깁과 그 외 각종 약물과 도구를 써서 인체의 일정 부위를 태우고 굽고 연기를 오시는 등의 온열 자극을 통해 생체 기능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법이다. 숙뜸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온열요법에 해당된다. 온열요법이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열을 가하여 혈행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그러나 숙뜸은 단순히 통증이 있는 피부 부위 이외에 여러 경혈도 함께 시술하는 동양의학의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뜸의 종류로서는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다. 직접구는 뜸을 원초상으로 빚어 만든 애주를 놓고 뜨는 것이며 간접구란 혈에 약물을 놓고 그 위에 애주를 놓고 뜨거나 또는 뜸속을 직접 피부에 놓지 않고 뜨는 방법이다. 무극이라는 의미는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를 의미하는 태극 이전에 보다 근원적이고 광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유 개념이다. 이런 무극보양뜸의 놀라운 임상 효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극보양뜸이 가지는 간편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인술임을 의미한다. 이 무극보양뜸의 혈자리 위치와 뜸의 효과 보양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잘 먹지를 못해 병마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 죽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국 보양뜸을 잘 먹고 잘 소화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무국 보양뜸에서의 보양은 이렇게 음식물을 잘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자양분을 기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자 으뜸이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무국보양뜸에서 음양오행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다. 몸통은 음이요 팔은 양이며 팔이 양이면 다리는 음이다. 이러한 이치로 상하, 좌우로 서로 경혈을 배합하여 음양의 평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음에 위치한 아랫배 하단전에서 기에 관원으로 몸의 기가 농축된 전기를 저장하게 하고 양에 위치한 상부의 등과 폐유, 고항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전신의 기와 혈을 골고루 뿌려주게 한다. 좌우의 곡지와 족삼리는 좌우 음양을 조절하는 배합이며 팔의 곡지와 다리의 족삼리는 상하, 음양을 조절하는 배합이다. 오행의 이론에서 보면 중앙의 토를 관장하는 중안을 중심으로 좌우 사방으로 뻗어나간 팔다리의 곡지와 족삼리는 목, 화, 금, 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양의 근본인 팔다리의 활성화는 몸통의 상하, 좌우에 있는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몸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정신의 사령탑인 뇌가 아프면 육체가 병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모든 양기가 모이는 백회를 사용하였다. 무국보양뜸 중에서 중환, 곡지, 족삼리는 모두 비위를 부양하는 혈 자리이다. 그 외에 나머지 5가지 경혈은 오장육부 나머지 장부를 보양한다. 생명과 생식의 근원인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랫배 기해와 관원,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폐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몸속 깊은 병을 치료하는 데 고항, 심장은 마음을 주관한다고 하여 심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백회를 각각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기해와 관원 대신에 중국과 수도를 사용한다. 여성은 월경을 하는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월경은 액체물이며 수자가 들어가는 자리인 수도, 방광의 모혈로서 이뇨작용을 돕고 자궁 기능에 관계되는 중극을 사용한다. 3. 무국 보혈뜸의 뜸자리 1. 남성 팔혈자리 머리 백회, 배 가운데 중환, 배 아래 부위 기해, 관원, 등 상부 폐유 고항, 팔다리 좌우 곡지 족삼리 2. 여성 팔혈자리 머리 백회, 배 가운데 중환, 배 아래 중극수도, 등 상부 폐유 고항, 팔다리 좌우 곡지, 족삼리, 사뜸의 효과와 효용성 1. 세포 몸이 피로하거나 병이 들었다는 것은 세포의 활동이 둔해졌거나 병든 세포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뜸은 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다. 움직임이 둔한 세포에는
활력을 주고 병들었거나 죽은 세포는 신속하게 배출시킨다. 2. 진통작용. 묵직한 통증. 짓눌린 듯한 느낌, 불쾌감 등 통증이 있는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보다 긴장되어 있는데 뜸을 뜨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다. 국소적인 근육이나 혈관의 긴장을 풀어 혈행이 원활해지고 피로물질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인자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3. 신경기능 및 내장기능 조정.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작용하여 마음이 안정되고 손발이 찬 것이 좋아진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좋아졌다. 소화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신경계의 기능이 원활해져서 나타난 결과다. 피부에는 내장기관의 움직임을 관할하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뜸을 이 지점에 뜨면 신경기능과 내장기능이 조절된다. 4. 혈행 촉진. 심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뜸이 유효하다.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뜸은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서 혈액을 힘있게 전신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한다. 뜸은 이러한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의 순환기계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5. 혈액 성분 개선. 심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뜸이 유효하다.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뜸은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서 혈액을 힘있게 전신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한다. 뜸은 이러한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의 순환기계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6. 노폐물과 염증 제거. 혈액은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와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한다. 더불어서 세포에서 쓰고 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설기관과 폐로 운반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급과 배출이 순조롭지 못해 인체는 병들게 된다. 뜸을 뜨면 그 주위로 혈액이 모여들고 그 과정에서 고여있던 혈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혈액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는 혈액이 공급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염증이 치유된다. 7. 호르몬 분비 변화. 일평생 차 한 스푼 분량으로 인체를 지배하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의 역할은 성장, 생식, 소화, 대소변, 조절, 혈압 조절 등 다 별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당뇨병이 그렇고 갑상선 질환이 그렇다. 기관 또는 그 기관과 관련된 부위에 뜸을 뜨면 호르몬 분비량은 저절로 조절되면서 각종 내분비계 질환이 치유된다. 8. 체질 개선. 뜸을 오래 뜨면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호전된다. 두통 같은 만성 통증이 감소하고 감기나 전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되며 알레르기 증상이 대폭 감소하고 질병 상태가 호전된다. 이는 뜸이 몸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조작용을 하여 체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3. 부항 사혈침의 기원과 발달. 특히 기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혈침은 그 효능이 우리의 사상을 초월하지만 전통 사대부 집안 혹은 황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양민이나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어혈침이 없었던 시절에는 전통침의 발달에서 알 수 있는 대침을 사용하였다. 대나무를 아주 얇게 잘라서 그 끝을 불에 달구어서 단련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목 속에 들어갈 정도의 길이로 잡고서 어혈이 뭉쳐있는 혈자리 부근을 일정한 깊이로 계속적으로 찌르는 것이다. 이러한 침을 사용할 때 침상은 커다란 바위 위에 나무를 태워서 자리를 뜨겁게 달군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뜨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을 때 환자의 침상으로 사용하였다. 결국은 꽉 막힌 어혈을 제거한 후에는 인체 내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도 동시에 사라져서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진다. 인체에 흐르던 연기와 위기가 자연적 순환을 이루니 정상적으로 몸 상태로 돌아간다. 인성인체과학 8. 권동맥경화 예방과 치료. 혈관과 혈액 건강 관리법. 고지혈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원인 예방과 치유 방법. 연관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뇌질환, 심장질환, 대동맥류, 심부전증, 당뇨병. 제1장 동맥과 동맥경화. 1. 동맥의 역할과 고지혈증과의 연관성. 2. 동맥경화의 원인과 고혈압, 심비대증 연관성. 제2장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1. 혈액 속 지방이 초래하는 동맥경화. 2. 황색마의 손, 아테롬경화.
3. 노화는 동맥에서부터 시작. 4. 동맥경화와 뇌와 심장 질환. 1. 고혈압성 뇌출혈. 2. 뇌출혈의 처치. 3. 지주막하 출혈과 처치. 4. 뇌혈전의 전조와 처치. 5. 뇌색전 전조와 처치. 6. 노인성 치매증 예방. 7. 뇌졸중의 전조. 8. 심장병과 관상동맥 협심증 원인과 응급처치. 허혈성 질환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9. 심근경색의 원인과 응급처치 CCU 관상동맥 질환 집중 치료실. 10.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 11. 동맥경화와 신장의 동맥경화 심부전증과 당뇨병. 제3장 동맥경화의 예방. 1. 식생활에 의한 예방과 관리. 1. 동맥경화가 되지 않는 식생활을 습관화. 1. 어렸을 때부터 감염 습관으로 식염 축소. 2. 칼륨 K은 식염을 배설. 예 야채 감자 호박 연근 버섯 컬리 플라워 등. 3. 식물 섬유가 염분을 배출. 4. 식사의 양을 줄이면 식염 축소. 2. 식습관에서 불필요한 지방을 줄인다. HDL 콜레스테롤 섭취. 1. 동물성 지방의 많은 유해 콜레스테롤. 2. 당분 지방도 적정량은 필요. 3. 당분 과다 섭취는 비만형 신체와 고혈압의 원인이므로 당분을 축소. 4. 상습적 알코올이 고혈압의 원인이므로 알코올은 금지. 5.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므로 표준 체중 파악과 인지. 6. 동물성 단백질은 30 정도가 가장 이상적. 7. 지방은 총칼로리의 25 이하가 이상적. 2. 운동에 의한 예방과 관리. 1. 비만인 사람은 반드시 운동이 필수. 2. 갑작스러운 감량은 위험. 3.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스포츠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필요. 3. 일상생활에서의 동맥경화 예방. 1. 스트레스를 크게 만들지 않고 쌓이게 하지 않는 생활이 필요하다. 2.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 흥분 없는 생활을 한다. 5. 때로는 다시 생각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6. 목욕은 공기를 닦듯이 한 후에 실시한다. 7. 피부를 단련하여 추위에 강한 몸을 만든다. 8. 화장실은 따뜻하게 유지한다. 9. 그 외의 주의사항들. 1. 동맥의 역할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연관성.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서 많은 병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다. 고혈압 증상이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더불어서 고혈압 상태에서 동맥은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강한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크게 부풀게 되면서 동맥이 다음에 되밀어내는 힘도 커져야 한다. 즉, 중막의 근육 고리의 부담이 커지며 무리하게 일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면서 중막이 무리하게 일하는 고혈압 상태가 길어지면 근육인 중막은 서서히 발달되어 두꺼워진다. 더불어서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방지해야만 한다. 혈액 중에는 총지질이라는 네 종류의 지방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유리 지방산이 녹아있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고지혈증은 총지질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혈액 중에 총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동맥경화가 현저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뇌출혈이나 뇌혈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중 동맥경화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은 LDL저 비중 리포단백 콜레스테롤과 HDL고 비중 리포단백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LDL을 해로운 콜레스테롤, HDL을 이로운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있다. 혈액 중에 HDL이 많고 LDL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LDL이 많고 HDL이 적으면 위험하다. 위험한 상태의 수치는 LDL 250mg 1드 이상 또는 HDL 240mg 1드 이하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LDL을 1 내리면 허혈성 심장증의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우리가 동맥의 이상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심각한 병이 암에 버금가는 동맥경화일 것이다. 동맥의 주요한 업무는 심장으로부터 뿜어내는 맑은 피를 끌어올려 강력한 힘으로 압축작용을 하여 온몸 구석구석으로 펌프질을 해서 보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잘못하여 동맥이 굳어지거나 하면 수축작용 펌프질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생명현상 3 그 자체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다. 인체의 여러 가지 오장장부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중노동을 계속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심장이다. 심장의 박동이 멎으면 사람의 생명도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심장은 끊임없이 비장해서 만든 맑은 피를 인체 구석구석에 공급하고 인체의 전체 혈관 노선을 누비는 시발점의 원점이 동맥이며 동맥은 언제나 심장과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 전체에는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삼생명 현상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건강한 동맥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2. 동맥경화의 원인과 고혈압 심비대증 연관성.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동맥경화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둘 사이의 관계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은 원래는 부드럽고 탄력성이 풍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맥이 부드러움과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단단해져 버린 현상이 동맥경화인 것이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서 많은 인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고혈압 증상이 오래 계속되면 아무래도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맥은 안쪽에서부터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막과 외막은 얇은 막인데 중막은 완전한 근육골이다. 중막의 근육이 동맥에 탄력성을 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도 하다.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내면 동맥은 혈액의 압력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풀게 되는데 이때 혈압을 최고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의 수축이 끝나면서 동맥은 수축하여 혈액을 좀 더 앞으로 보내야 한다. 최고혈압 때 잔뜩 부푼 혈관이 혈액을 다시 밀어내면서 가늘어지는데 동맥과 심장 사이에는 대동맥판이 있어 혈액은 역류하지는 않는다. 고혈압 상태에서 동맥은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강한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크게 부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맥이 다음에 밀어내는 힘도 커져야 한다. 결국에 중막 근육 고리의 부담이 커지며 무리하게 일을 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중막이 무리하게 일하는 고혈압 상태가 길어지면 심장의 중막은 근육이므로 서서히 발달되어 두꺼워진다. 마침내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힘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강한 중막이 만들어져 약한 힘으로 동맥이 부풀지 않게 된다. 뇌 혹은 신장 동맥도 이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을 동맥경화의 완성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동맥경화에 의해 중막이 두꺼워지면 동맥도 그만큼 두꺼워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중막은 바깥쪽으로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쪽으로 두꺼워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혈관 지름이 가늘어지고 혈액은 흐름이 나빠진다. 이번에는 심장이 무리를 해야 한다. 심장에서 이제까지 가하던 압력을 배가시켜 혈액을 보내지 않으면 혈액이 인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욱 고혈압이 진행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서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고혈압의 증상이 계속 무리하게 혈액을 보내는 심장은 그 부담에 견디기 위해 근육이 발달되어 커지는데 이런 상태가 심장 비대이다. 2. 황생마의 손 아테롬 경화. 동맥의 내면은 원래 매끌매끌하고 깨끗하면서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부터 동맥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당분이나 지방이 빠져나온다. 그런데 LDL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구멍을 좀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혈관 내에 머물러 동맥경화의 원인 물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최초로 여기에서도 고혈압이 연관을 맺고 있다. 고혈압 상태에서는 혈액이 강한 힘으로 혈관벽을 밀기 때문에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LDL도
침착하기 쉬운 것이다. 비유하면 우리가 벽을 바를 때 흙손으로 강하게 미는 것과 같다. 혈관 벽내막에 LDL이 침착되면 안쪽으로 볼록해진다. 이것을 아테롬이라고 하는데 그 색이 황색을 띠고 있어서 아테롬을 황색마의 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 후에는 LDL은 더욱 침착되어 볼록해지고 단단해져 황백색이 된다. 아테롬 경화라고 일컬어지는 상태가 된다. 대동맥이나 관상동맥도 이러한 형을 취한다. 더욱 악화되면 단단해진 부분이 부러지고 그 뒤에 궤양이 생긴다. 상처로 울퉁불퉁해진 내막에는 LDL만이 아니라 칼슘이나 혈구도 점착되기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혈관의 내경은 가늘어지고 핏덩어리 혈전가 생겨 막히기도 하며 혈관 벽이 파괴되어 틈이 생기면 혈액이 밖으로 흘러버릴 가능성도 생기고 마침내는 동맥경화의 합병증이 유발될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다. 3. 노화는 동맥에서부터 시작.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가령 혈액 중에 LDL 이적은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된다. 고혈압인 사람만큼 동맥을 혹사하지는 않더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동맥 근육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동맥경화는 대동맥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시기는 고혈압인 사람의 경우에는 30세 전후이며 이미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나 대동맥은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일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정도 늦게 심장의 관상동맥이 또한 10년쯤 뒤에 뇌동맥의 동맥경화가 시작된다. 각장기의 동맥 말초 세동맥의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여 장애가 생기는데 특히 신장의 세동맥의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신장은 장애를 일으켜 레닌이라는 물질이 혈압을 끌어올린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는 그 자체를 특별히 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나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다른 병이 무서운 것이다. 동맥경화로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협심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경색. 신장혈관이 좁아져 고혈압 원인으로 부풀어서 대동맥류. 주혈관이 좁아져 막히면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 뇌동맥이 좁아져서 뇌졸중. 4. 동맥경화와 뇌질환의 뇌졸중과 노인성 치매증. 뇌는 동맥경화에 의한 장애가 가장 생기기 쉬운 부분이다. 뇌의 동맥경화와 종착점은 뇌졸중이다. 뇌졸중에 의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불어서 뇌졸중의 무서움은 사망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서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때로는 치매 등의 정신장애도 가져온다는 점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갑자기 장애가 일어나 급격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인데 크게 나누어 보면 뇌의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와 뇌의 혈관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경우이며 이것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말한다. 뇌출혈에는 뇌의 심부 세동맥이 터지는 고혈압성 뇌출혈과 뇌 표면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 동맥경화 체크 테스트.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0표를 하십시오. 1. 얼굴 달아오름. 두통을 느낄 때가 많은가? 2. 자주 머리가 아픈가? 3.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가? 4. 목 뒤가 붓고 묵직한가? 5. 어깨가 결리는가? 6. 눈이 쉽게 피로한가? 7. 눈이 흐려 잘 보이지 않는가? 8. 때때로 현기증이 나는가? 9. 이명 현상이 있는가? 10. 자주 깜빡 잊는가? 11. 눈물을 자주 흘리는가? 12. 화를 잘 내는가? 13. 최근 기억력이 없어졌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가? 14살을 만지면 떨리는가? 15살을 만져도 그다지 느낌이 없는가? 16. 손이 떨리는가? 17. 손발 움직임이 둔한가? 18. 걷다가 넘어지는 때가 있는가? 19. 술에 취해 혀가 돌아가지 않는가? 20. 갑자기 손발에 힘을 주지 못해 뭔가를 떨어뜨릴 경우가 있는가? 진단과 해설. 합계점이 14점인 사람은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5점 이상이면 뇌졸중이나 치매 우려가 있다. 또 67점에서 안저출혈이 있는 경우는 당뇨병이 의심스럽다. 1013점은 뇌의 앞쪽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동맥 질환 1. 심장과 관상동맥. 심장의 크기는 그 사람의 주먹 크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의 경우이고 성인은 조금 큰 것이 보통이다. 정상적인 심장 무게는 20만 250g이다. 심장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혈액을 인체의 전신으로 보낸다. 심장은 쉼없이 일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상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므로 다량의 혈액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 심장은 혈액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살펴보면, 전신으로 보내는 혈액이 심장을 통과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을 취하면 될 텐데, 정직한 심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대동맥에서 혈관을 분리시켜 자신을 유지시키는 혈액을 받는다. 이러한 심장을 위한 혈관이 관상동맥이고, 관상동맥이 바로 심장의 생명줄인 것이다. 관상동맥으로 보내지는 혈액의 양은 전 혈액량의 약 1205이라고 한다. 심장의 무게는 전체 중에 1200 정도이므로 심장은 상당한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활동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바깥에서 감싸듯 분포된다. 관상동맥은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1617세 성장기 종료 때까지 발달하고 그 뒤에는 발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또는 모세혈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으로 심장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담에 견디기 위해 벽의 근육이 발달하여 두꺼워지기도 하고 중량도 무거워진다. 이것이 심장비대로 약 40만 500g 무거워지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것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협심증에 효과적인 것이 관상동맥에 가는 부분에 혈맥을 넣어주는 바이패스 수술이라 한다. 관상동맥의 바이패스 수술은 쇄골화 동맥 내흉 동맥에 의한 바이패스, 폐동맥 좌관상 동맥 회선지 좌관상 동맥 전하행지 우관상 동맥 대복제, 정맥에 의한 바이패스가 있다. 이 협심증의 원인과 응급처치 허혈성 질환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심장비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장기간 고혈압이 계속된 결과로서 생기는 동맥경화는 심장을 유지하는 관상동맥에 일어난다. 뇌의 동맥 다음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가늘어지면 심장으로 보내지는 혈액의 양도 적어진다. 이 병적 상태를 허혈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을 전부 포함한 병명이다. 오랜 기간 고혈압 증상이 지속된 사람의 심장은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비대하지 않은 심장보다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고 있는 심장 자체의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심장비대가 일어난 심장에서는 안정시에 심장을 유지하는 혈액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고혈압이 오래 계속된 사람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른 정도의 운동을 해도 심한 경련이나 숨 가쁨을 일으킨다. 혈액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협심증 발작 시에는 따뜻한 장소에서 갑자기 추운 장소로 나갈 때 주의가 필요하다. 협심증은 심장의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심장은 정직하며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다. 심장은 몸이 요구시는 혈액을 100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요구량의 7할 8할을 해내려 하지 않는다. 10가지 능력을 가진 건강한 심장이라도 15가지 요구가 나오면 요구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심장은 애를 쓰다가 자신의 산소가 부족하여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장기는 심장 이외에 또 없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를 일으켜 가늘어져 있는 심장관상동맥경화증에서는 몸의 요구에 응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슴이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나 통증이 엄습한다. 심장 자체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협심증 발작으로 통증은 왼쪽 어깨나 왼쪽 팔로 퍼지기도 한다. 보통은 2에서 3분이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활동 중에 일어나는 협심증을 노작성 협심증이라고 하며,
초기의 협심증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안정하고 있을 때도 발작이 엄습해오고 이것을 안정시 협심증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가끔 일어나던 발작이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하루에 몇 번이나 발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는 상당히 진행된 증거로 약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한 가슴 통증은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어날 경우가 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거나 목욕 후 찬바람을 맞은 경우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엄습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위험성은 마찬가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새 대동맥류.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주된 통로인 대동맥에도 동맥경화에 의한 황색마의 손길이 뻗친다. 대동맥의 벽 일부가 약해져 부푼 상태를 대동맥류라고 하고 이것은 언제 파괴될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대동맥류의 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한 것이 많고 그중 65는 복부에 생기는 대동맥류이다. 특히 대동맥류는 남성에게 많아 여성의 2에서 3배나 되며 연령적으로는 70대에 가장 많다. 대동맥류가 터지면 체내에 대량 출혈이 일어나 생명은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복부 대동맥류. 가장 많은 대동맥류는 어느 정도 커지면 배 위에서 손으로 만지면 알 수 있게 된다. 배꼽 부근에 맥이 뛰는 혹이 있으면 대동맥류이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이외에 렌트겐 검사나 CT 검사로 혹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혹을 따라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완전히 대동맥류인 것이다. 작을 때는 통증이 없으나 증상이 진행되어 혹이 커지면 주위를 압박하여 허리 통증이나 복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파열이 가까워진 것으로 긴급히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파열해버리면 보통은 배 안쪽 후복막이 피바다가 된다. 복강 내에 출혈이 있을 때도 있다. 대동맥에서 대출혈이 있으므로 쇼크성 격통과 함께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몽롱해져 그대로 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파열 이전의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는 수술 이외에 방법이 없다. 수술은 대동맥류 속에 인공혈관을 삽입하여 이곳을 혈액이 흐르도록 한다. 흉부의 대동맥류도 복부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복부 대동맥류는 발견하면 곧바로 흉부 대동맥류는 혹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대동맥류는 최근 매우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은 안쪽에서부터 내막, 중막, 외막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원인에 의해 내막의 상처 난 부분에서 혈액이 혈관벽 속으로 침입한다. 또 혈액은 중막을 가르고 앞으로 전진하여 혈관벽을 내막과 중막으로 갈라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대동맥의 해리라고 한다. 해리는 대동맥의 심장 가까운 부분에서 시작되어 대동맥으로까지 진행된다. 혈관 외막은 매우 얕기 때문에 혈압의 영향으로 크게 부풀면 터지고 혈관 밖으로 출혈된다. 이렇게 되면 출혈량도 많고 위험한 상태가 된다. 운이 좋은 경우는 대동맥을 해리하여 전진한 혈액이 내막의 다른 상처에서 혈관 속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원래의 혈관 내부와 혈관벽 속을 혈액이 각기 흐르다 다시 합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우선 생명의 위험은 없다. 해리성 대동맥류의 발작은 가슴이나 등을 막대기로 내리치는 통증이 시작되고 해리의 진행에 따라 목이나 손, 등, 허리, 배발로 통증이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는 일각을 다툰다. CCU 집중치료실에 수용하는 동시에 재빨리 혈압을 내리는 약을 사용한다. 환자의 혈압은 매우 높아져 있어 200 소은주 밀리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을 거의 100 소은주 밀리미터까지 내린다.